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진보문화원 2022년 도민 행복대 남덕특활원 5회차 강의 진도의 마을지사와 세동리 미륵제 강의를 박영수 교수님 강의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그냥 바로 진행해. 네, 그러면은 바로 박영수 교수님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우 원장님이 딱 앞에 계시니까 조금 거짓말도 못하겠고 항상 고향에 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간 그 심적 부담이 다른 곳에보다는 더 큽니다. 서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강의 중이라도 끝나고 좀 더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좋은 학습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전남대학에 근무하다가 이제 좀 명예롭게 살다 싶어가지고 명예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1년 넘었는데 어떻게 사는 게 명예로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진도의 동제를 2006년도인가 현재 모시고 있는 마을들은 전체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원장님한테 책을 드렸는데 그 책이 이제 진도 하나, 네. 그러니까 없어진 마을들은 나도 현재 모시고 있는 마을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진도 외에도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현행되고 있는 마을곳은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책도 내고 또 자료 정리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도의 동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징이 있다. 이 연구자들은 독특하고 특징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몇 가지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특히 제가 81년도, 82년도 이렇게 연구를 막 시작했던 석사 과정 때 우리 그 진도 초등학교에 계시던 그 김소남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댁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선영 선생님이 토요일이면 꼭 이제 올라오셔요. 그래갖고 저하고 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항상 얘기가 제가 이제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다니까 여짓단 이 얘기를 많이 하셔요. 여짓단이 뭐다나 그러고는 한번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실제 현장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그 서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82살 되신 분들을 만났어요. 76 되신 분하고 82살 되신 두 분을 만났는데 76 되신 분은 전혀 용어 자체도 몰랐습니다. 근데 82살 되신 분은 자기가 연암성 때까지 모시는 걸 봤다고 하면서 아마 제 조사가 마지막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상세하게 제보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논문 진도 여제고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제 진도의 동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이제 이 책을 내면서 그 진도가 이제 동제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진도의 마을제에서 세동리 미륵제는 특히 이제 지금은 이 덕병 마을이 오히려 외부에 더 잘 알려졌지만 덕병이 못지않게끔 이 세동리 마을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2006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두 번에 걸쳐 직접 제3군 현장에서 참여 조사를 했던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두세 차례 정도 마을에 들려가지고 이 세금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진도의 어떤 독특한 통제 현상을 다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어서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진도의 마을제에서 세등 미륵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을제사라고 하는 것은 세시풍속의 하나입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설날 떡국을 먹는 것, 추석에 송편을 먹는 것, 이런 세시풍속 일종이고요. 옛날은 대보름이 되면 줄다리기를 하고 추석이 되면 강강술래를 하고 담업 때는 시름을 하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세시풍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딱 그때 해야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실제 세시풍속은 의례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차례를 모시죠.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이 의례적 성격을 갖는 것이죠. 마을 제사도 마찬가지로 한 마을이라고 하는 자연 공동체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제사를 모시는 이것도 정례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또 강제적이기도 합니다. 이때 강제는 법적 강제가 아니고 관습적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아도 설이 되면 떡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추석이 되면 송편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준비까지를 내다보면 세시풍속은 예측성이라고 하는 몇 월 며칠이 무엇이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장이 서기도 하죠. 대목장이라고 하는 예측성을 기능하는 것이죠. 이게 세시풍속이고 그 세시풍속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기본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의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식 그래가지고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담에 설날 떡국 먹으면 나이를 저먹는다 그러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떡국을 먹어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떡국은 언제 먹는다고요? 설날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주는 다른 날 먹으면 나이 안 먹어요. 요즘은 뭐 떡국을 늘 팔기도 하지만 옛날에 설날 음식 그러니까 설날에 먹는 음식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송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추석 때 그것을 먹어야 송편은 뭘 닮았냐면 나락을 닮았습니다. 나락이 어떤 학자들은 반달되고 얘기하는데 그건 얼척없는 잘못된 얘기죠. 이 1년 중에 가장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보름달, 추석달, 이 둥근데 중국의 그 월병 같은 모르지만 그 보름에 반달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이건 문법에 맞지 않는 대신에 이 송편을 만들 때는 송편 피에 고무를 꽉꽉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가지고 빵빵하게 만약 저 들녘의 벼가 그렇게 송편처럼 크게 열면 어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대풍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다 해놓고 추수 감사제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풍년 예축제로서 추수를 그 직전에 앞두고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들녘에 오곡백과가 속이 마차기를 기대하는 속이 빵빵하길 기대하는 그런 심리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추석 때 송편을 먹어야지 추석 때 아닌 다른 때 송편을 먹으면 전혀 그런 주술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명절 때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는 하나의 비문법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술에 의거해가지고 이 민俗현상이랄지 이런 풍속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죠. 또 하나가 오락입니다. 그때그때 행해지는 설날 우리는 널뛰기를 연상시키고 단오 그러면 씨름을 연상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대 놀이로서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이 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놀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술적 의미가 있어요. 세시풍속으로 놀아지는 놀이는 일반적 놀이와는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이 줄다리기를 대보름이 하게 되면 그 줄다리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줄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줄이라고 하는 것이 놀이 도구가 아니고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의 사회문화적 또는 민속문화적 기능은 뭘까요? 우순, 풍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바람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농사가 풍년이 들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용신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암용과 쑥용 두 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결합시켜가지고 줄다리기 해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용을 성교, 섹스를 시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상납이죠. 그러면 용이 헬렐레 기분 좋아지겠잖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입니다. 신에게 뭔가를, 신은 인간처럼 인간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는 걸게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잖아요. 또 옷을 해가지고 태워서 저승으로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돈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신이 좋아하는 그것을 인간이 해줌으로 해서 그 반대급으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줄다리기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더구나 줄다리기를 하면 여자 편이 이겨야 풍명이 든다. 남자가 이기면 흉명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제가 수없이 조사했습니다마는 절대 남자가 이길 수 없어요. 여자가 이깁니다. 여자가 이기는 까닭은 뭐냐면 옛날에는 아무리 나이 많이 먹은 남자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여자 편에 가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악을 쳐야 되는데 옛날은 기생이나 무당 같은 이런 직업적인 여성 아니면 악기를 손 못 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악기는 다 남자들이 가서 농악을 치잖아요.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더더구나 여자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할머니라고 하는 무기가 이 줄다리기 현장에서 작동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이 줄다리기를 하면 시작되면 이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나 아니면 솔잎까지 이걸 꺾어가지고 여자 편에 간 것이 아니고 남자 편에 가요. 그래서 남자들 동네 누구누구 힘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아카시아 나무까지 아니면 솔잎으로 손등을 찍어내. 그러면 아프니까. 근데 할머니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 제가 조사했던 어떤 마을은 이런 경우도 들었어요. 줄다리기를 할 때 이제 할머니들이 이 솔가지나 가시나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약과입니다. 그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와요. 칼을 가지고 남자 쪽에 와서 저도 깜짝 놀랐죠. 처음 듣는 얘기야.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셔요. 그 칼로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칼을 가지고 옛날 한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옷하고는 다르잖아요. 허리띠가 없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칼로 남자들 힘빼나 쓰는 분들 골라가지고 허리띠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바지가 내려가는데 바지 잡지 줄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줄다리기 하면서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질 것 같으면 치마에 싸가지고 줄이 앉아버립니다.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던 이 창성에 가면 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제가 최초로 줄다리기 조사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줄다리기 하는데 동제가 끝나면 줄다리기 합니다. 줄다리기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줄을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굉장히 산골 마을이에요. 북이면에 있는 그 산골 마을에 평지가 없습니다. 평지가 없다 보니까 그 입구에 그 오르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에다 줄을 딱 걸쳐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줄다리기를 평지해야 되는데, 근데 당연히 여자는 밑에 서고 남자는 위에 서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난기가 동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마을 이장님한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줄다리기를 하냐 했더니
저한테 장가 간다고 물어보길래 아직이요. 그랬더니 장가 가면 그 이치를 다 알게 된다고. 당연히 여자는 밑에고 남자는 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의도적으로 여자가 이기는 것 여러 가지 민속적 장치가 됩니다. 근데 여자가 이게 풍년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을에 이제 추석이 되면 여자들만 강강술래 하잖아요. 왜 여자들만 강강술래 할까라고 하는 이치를 따져보면 가령 아까 얘기했던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신앙입니다. 이걸 교미시켜주는 것이죠. 일종의 부부생활이죠. 농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식 농사가 있고 하나는 논밭 농사가 있고 이 자식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생활하는 것이 줄다리기라고 그러면 부부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자식은 여자만 낳습니다. 남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애기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몫이에요. 강강술래는 바로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태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환호와 똑같은 것이죠. 그들에게만 그 즐거운 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려서 춤을 춤으로 인해서 저 들녘의 오곡백과가 둥글면 둥글수록 어떻겠어요? 풍년들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술적 의미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다 이러한 주술적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 오락입니다.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례적 측면과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오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렇게 예를 들면 이건 그 완도에 있는 장보를 모시고 있는 장도 행사입니다만 전 대보름 때 이건 유명한 떡국이죠. 이건 달집회이죠. 이런 것들이 세시풍속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마을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제사를 보면 실제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주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주술과 종교와 화학은 각각 다 다릅니다. 영국에 이제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개념화했던 건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이고 또 실증 가능한 합리적인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론 또는 방법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것의 어떤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다 익히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게 이제 과학이에요.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레이즈가 그 생각한 종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교는 조금 다릅니다. 프레이즈의 종교는 어떤 절대자를 전제하고 나서 이건 프레이즈의 머릿속에는 기독교가 연상됐겠죠. 기반이 가고 있겠죠. 이 종교의 경우는 신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신권이라고 하는 신의 어떤 권력이 세상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고 인간이 거기에 토를 달거나 소망을 얘기하거나 어떻게 그 빌거나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복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순수 종교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령 기독교에 이제 그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막 이것저것 이 소원 빌죠. 소원 빌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신이 다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을 빌지만 그 소망이 자기가 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이 결정한 거기에 네 맡길 수밖에 없는 철저한 상하의 그래서 소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는 주인이여 나를 만들어 주신 주인이여 조물주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적 관계 나는 그를 따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성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이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술은 인간이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 원인을 작동시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과관계가 과학적이냐
실증적이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 것이죠. 믿는 것. 둥글게 원을 지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강강술을 열심히 하면 저 들녘에 요즘은 이런 얘기 허용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학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이 프레이저가 저 개념을 만든 프레이저가 세계의 민속들을 조사하면서 적어놓은 황금가지 속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자바에서 벼가 배동할 때 벼가 꽃을 피는 것이죠. 벼가 이게 꽃을 필 때 그 논 주인인 부부가 그 논두룩에 가서 코피가 터질 정도로 섹스를 합니다. 강력한 섹스 에너지가 그 논에 전달돼서 이 풍년이 줄 것이다라고.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는 논에 이제 벼가 쑥쑥 자랄 때 역시 배동할 팀에서 가임기의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전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논두룩을 달려다닙니다. 그 강력한 처녀성의 에너지가 논에 전달돼서 이게 벼가 쑥쑥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게 과학적일까요? 그러지 않죠. 다 이건 주술적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학술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실증적인 것이 아닌다고. 여기서 인과론에 의거하지만 과학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시풍속의 대부분은 이러한 주술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저 수준 높은 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관념 외에도 뭔가 조상 덕을 보자고 이렇게 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랄지 어떤 일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 살찌는 게 좋아가지고 또 보름 때 예를 들면 무를 먹으면 보름날 무를 먹으면 어쩐다고요? 무사태평하다. 살찌려면 보름 때 두부를 먹으면 살찐다. 보름 때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 이명주 이런 것들 수없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동제 같은 이 주술의 경우는 이 오신과 오인이라고 하는 신을 즐겁게 하는데 신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역시 함께 즐기는 굳이 말을 만다면 신임동락이라고 하는 소위 신임동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신 행사, 오인 행사 가령 아까 제가 줄다리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줄다리기는 용신을 모시는 하나의 세시풍속이지만 줄다리기 하면 재밌잖아요. 민속놀이잖아요. 이 강강술래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원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다 추워지는데 이 원무는 그런 어떤 풍속적인 말하자면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세계적으로 강강술래와 같은 그렇게 크게 원을 그려서 추는 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저쪽 대만 원주민들이 추는 풍년제입니다. 그 원주민들 대만 원주민 마을에서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일주일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 춤을 하루를 춤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운동장만큼 큰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기둥만 세우지 천정만 있는 너무 더우니까 그런 지역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강강술래 같은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 춤은 풍년을 기원하는 춤이지만 그게 재밌어요. 인간도 즐거움. 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에게 즐거움을. 이 공자님도 얘기했잖아요. 시경은 서문에 본 시경 서문이기 때문에 공자님 썼기 때문에 대서 이렇게 하죠.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시를 놓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게 마음이 움직이면 노래를 합니다.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마지막 표현이 춤이니라 이렇게 공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즐거운 어떤 끝지점에 표현의 끝지점에 나오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어서 즐겁습니다. 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놀이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옛날 여자들이 널뛰기 할 때 그냥 널뛰기 한 것이 아니고 널뛰기 열심히 하면 봄에 고사리 거꾸로 가서 다리가 안 아프단다.
하는 속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신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주술이고요. 그래서 그 즐거움 하나의 놀이로 하지만 이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 역시 즐겁게 하는 오신입니다. 우리 이제 세종대왕께서 여민동락의 그런 정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민속에서는 신과 인간이 서로 즐기는 이런 형태의 민속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마을 제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마을 신앙은 민간 신앙이죠. 민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제도적 그러한 공공적 종교와는 다르게 민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우리가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큰 세계적인 종교를 두 유형으로 나눠서 하나는 고등종교, 하나는 민속종교 이렇게 나누고, 이 고등종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세계종교니 윤리종교니 인위종교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속종교는 민간신앙이랄지 자연종교랄지 원시종교랄지 이렇게 두 가지를 딱 구분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고등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마음의 교가 있고 또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교도 도교도 이러한 고등종교에 속합니다. 고등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로서의 교주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계시죠, 예수가 계시죠, 마음이 계시죠, 이러한 실존한, 또 공자, 노자와 같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직접 쓰거나 아니면 어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화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얘기하죠. 이 글 중에 옛날 사람들이 점지하는 글을 경, 사, 자, 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경이라고 하는 글은 가장 높아서 성인의 글을 경이라고 그러고, 이 성인의 그린 경은 한 글자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완벽한 글을 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격이니 성격이니 사도삼경이니 이런 것들은 성이, 그래서 문서화된 경전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이 있어요. 전도 조직. 그 종교를 전파할 수 있는 제도화된 조직.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고등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자연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연종교예요. 이 덕병에 올리는 거릿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몰라요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또 이 거릿제에 대해서 세심한 어떤 문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 동네 사람한테 그 거릿제를 모셔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 종교잖아요. 자연 발생적인 자연 종교. 그래서 민간 신앙은 크게 보면 이런 마을 제사도 있지만 무당이 주관하는 분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간 신앙도 있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조항도 모시고 또 성주도 모시고 하는 가택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마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민간 신앙 일정으로서 마을을 구성하는 지연 공동체,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모시는 시제랄지 이런 제사도 있죠. 시제는 집안에서 모시는 이러한 당한 제사와는 달리 그 문족이 모여가지고 혈연 공동체가 모여서 모시는 제사. 이제 관해서 이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가, 지연 공동체가 그것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 이 한 단위가 돼가지고 모시는, 그것도 연례적으로 한 번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생일을 매번 이렇게 세는 것처럼 연례 행사로서 행해지는 일종의 세식분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마을 제사를 모실까? 마을 제사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걸 보면 우선 그것은 종교적 기능을 하죠. 일종의 주술 의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기능을 합니다. 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동제도 마찬가지지만 동제가 끝나면 마을 총회를 하는데 마을 총회에서 이정과 관련된 이 정이 뭡니까? 마을의 정체예요. 이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한 개념이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의 정치적인 그러한 기능을 세 번째는 사회적 특히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수치적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동제를 모시는 마을들은 여타 마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단합이 잘 된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래서 의견 수렴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즉 사회의 그러한 잘 질서가 유지되고 또 상부상조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순기능적 요소가 이 마을 개세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한 신에 의해서 동시에 우리가 단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질성을 느끼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령 우리가 저 외국에서 있을 때 아리랑을 부르게 되면 복시 찡해집니다. 왜?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일한 문화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소위 마을 제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또 강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능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농악을 치기도 하고 또 이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해 별신고 탈놀이라고 들어보셨죠. 하해 마을에서는 이 성황제를 모시고 나서는 탈놀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놀이가 있어요. 옛날에 제사를 모시면 꼭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유교에서도 뒤풀이, 불교에서도 도교에서도 우리 민간신앙에서도 제사 모시면 마음이 웅크러들잖아요. 특히 동제는 엄격합니다. 지켜야 할 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비린 것을 먹지 마라. 어떤 고기를 먹지 마라. 심한 경우에는 날마다 찬물로 목욕이라. 그러니까 목욕 안 하려고 심지어 밥을 먹지 않는 경우도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면 이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맺힘과 풀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능적 기능이 우리 민속 예능 중에서 이 동제와 관련된 민속이 굉장히 민속 예능이 많습니다. 끝으로는 위생적 기능인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 아니 하루에도 요즘 같으면 몇 번씩 샤워하고 목욕하고 옷도 깨끗하고 자주 빨아입고 하면 옛날에 그랬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면 설 샌다고 추석 샌다고 목욕 한번 할 정도로 옷은 항상 더럽고 집은 지저분하고 근데 동제를 모시기 위해서는 일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옷도 새로, 목욕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위생적 기능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2차적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전성력을 가지고 전해져 왔던 것이죠. 이 동제를 다 그 하나하나 개별적 요소를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 한 마을을 동제를 조사한다. 그러면 이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묻고 타봐고 하면 현장 조사라고. 이 동제라고 하는 말은 동네 제사라는 뜻이잖아요. 마을 제사라는 뜻이잖아요. 이 동제라는 말은 애초에 동제라는 말을 쓰는 마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동제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에요. 실제는 지역에 따라서 당산제라 할지 또는 진도천 거리제라 할지 별신제라 할지 성황제라 할지 천신제라 할지 기타 등등 마을별로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배층이 누리는 문화를 우리가 표충문화 이렇게 표충문화 그 다음에 피지배층이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문화를 그 심층문화 이게 표충과 심층이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누면 표충문화 겉으로 드러난 표충문화는 소위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 모든 향교들이 석전제를 모십니다. 공자를 공자의 제사 모십니다. 그것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모시는 제사는 심지어 나무집 제사에 감날 배달하지 말도 있잖아요. 각각 다 달라요. 따라서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민속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해소리도 바로 옆에 마을이 다르더라. 농악도 바로 다르더라. 이렇게 피지배층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민속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환경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 의도적, 인위적 통제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시조창과 민요가 있습니다. 시조창은 약간의 향제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선율이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요는 각각 다 다르잖아요. 말이랑만 해도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그 지역의 방언권과 또 음악권과 이런 것 따라서 각기 다 세분화되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동제는 사실은 이 표본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여구재단 신청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우선 전남 1원만 현행되고 있는 마을을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우리 대학원생들과 더불어서 조사했고 이것이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이 그 광주시는 22개 시군이잖아요. 근데 책을 20권만 냈어요. 두 군데는 못 했어요. 하나는 목포, 하나는 신안입니다. 신안은 그 한 마을만 제사를 모시고 있었어요. 목포는 두 마을만 모시고 있었어요. 이 신안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문화가 잠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95% 이상이 신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품앗이가 안 돼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동제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현상도 봤습니다. 목포는 협소하다 보니까 또 목포는 이어수나 나주처럼 옛날 군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 목포시 자체만 있잖아요. 이어수시는 여천 군을 거두었고 나주시는 나주 군을 거두었고 조사가 되는데 목포는 목포 그대로예요. 우왕군을 거두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0권 책을 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묻고 답하고 또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남에 관련된 이 동제의 보편적 모습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도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넘어가면 이 진도에서 이 진도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두 번에 걸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포대학에서 이 목포대학에서 실시했던 1987년도에 이 진도 지역의 문화적 지표조사를 하면서 한번 목대팀이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제가 또 이제 주관해가지고 한번 했고 두 번의 조사가 있었는데 되게 이제 재밌는 것이 보면 우리가 이제 중부권이라고 부르는 옛날 진도가 3개 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도현에 속하는 이 진도읍 지역에 굉장히 높은 빈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많이 모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남아있는 진도입에는 30몇 % 정도 내외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에는 그 동쪽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서부권에 특히 제가 조사했을 때 조도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러한 생업활동을 하고 있는 섬지이기 때문에 강한 그러한 신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까 신안의 어떤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내적인 요인인지는 좀 더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을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으로 보면 읍내 가장 전색이 많이 되고 있고 동부지역
그다음에 서부 지역은 지금은 이마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중부, 서부, 동부를 나누냐면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 세종대왕께서 진도군을 하나의 독립적 군으로 이렇게 설치하기 전까지 세계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제 진도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다 거느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죠. 동부와 서부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 혹시 이러한 문화 현상 중에 이 투영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걸 살펴보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이제 관련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측정 잔을 갖다 된다고 그럴까요? 저는 이제 왜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전성상의 어떤 퍼센티지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질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보면 진도 관내 교육기관과 양반 분포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실시했던 그 자료입니다.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박준 원장님 주관하셔가지고 진도 지역의 서당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 조사를 하면 현상이 드러날 텐데 그 서당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의 공간을 시설물 우리가 알고 있는 칠정 같은 경우죠. 이렇게 별도의 어떤 학교처럼 항상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경우를 원칙적인 서당으로 한다면 실제 그리고 이제 공적인 그러한 학교라고 하는 것이 향교잖아요. 향교와 이런 서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동부 지역은 이 서당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대신에 서부 지역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진도의 문화권을 동부 문화권과 서부 문화권으로 구분해 보면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부 문화는 예술 중에서도 미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박 원장님도 그림 잘 그리시죠. 잉어, 살아 움직이는 잉어를 그리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미술은 우리가 울림산방으로 대표되지만 이 소위 미술이 더 가중치가 높습니다. 서부 지역 우리 이 소포 김병철 관장 모셨습니다만은 소포 인질이 우리 송가인만 해도 서부잖아요. 서부 지역은 음악이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화적 차이냐면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그러죠. 옛날 서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문을 어디서 배웁니까? 서당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 서당 문화가 동부에는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저는 이제 서부 출신인데 11시 출신인데 이 서부 지역에서는 반촌과 민촌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동부 지역에 가면 이 흔히 반촌 민촌 개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마을에 고목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 마을이 반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웃 마을, 소위 민촌들이죠. 그 학교 다닐 때 두드러 맞고 또 길 가는 걸 방해도 받고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만 일부러 한번 용장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수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장이 마을 숲이 좋잖아요. 용장 사람들은 그 마을 덕분에 자기들이 반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을 지나다니는 동네 아이들을 수없이 괴롭혔던 그러한 그걸 제가 녹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동부에는 굉장히 강한데 서부에는 그 개념이 별로 덜하다. 근데 이게 비극을 낳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6.25 때 서부에 비해서 동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왜?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극적 상황이 되면 그 갈등이 예각화되죠. 훨씬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까지 저질러요. 그 현상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진도는 이 동부권과 서부권에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한 하나의 현상이 있고, 거기에는 중요하게 여기 보면 이 양반 수만 따지더라도 압도적으로 이 동주에 치중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역시 이러한 사회적 권력이랄지 사회적 어떤 의식에 따라서 그 번역의 문화가 결정되는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또 그것을 지탱하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그 관매도 후박나무죠. 후박나무 밑에 몇 년도 사진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밑에 이제 당집이 있었던 그런 모습. 아래는 옛날인데 1970년대 내무부에서 그 내무부 뭐라고 그러죠? 그 훈령을 내려가지고 이 당집을 철거해라. 그래서 군수들이 앞장서가지고 이 당집을 깨부수고 다니는 새마을 사업 일원이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군수들이 앞장서가지고 이 당집을 새로 지어주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또 화려해지고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장마을에 제가 이제 조사했던 건데, 용장마을은 노고수들이 많은데, 어쨌든 노고수가 있는 마을은 반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개 이제 조선 중국부랄지, 또는 김종호 원장님께 조사해놓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동북권에는 역시 한자 문화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강하고, 동부에는 민속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박준기 선생님, 박병일 선생님 이런 국악의 분들, 또 광주 진도에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도 서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당산제 또는 전라도에서는 동지를 되게 당산제 또는 당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산제는 육지 지역에서 얘기하고요. 그 당제는 도서해안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도에서는 특이하게 이 거리제라고 하는 명칭이 주로 동제를 지칭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거리제라고 하는 말을 동제를 대표하는 대표단적인 그러한 통칭으로 사용하는 지역은 진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진도에 왜 거리제라고 하는 것이 발달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을 저희는 문화를 결정하는 3대 조건인 자연적 조건, 역사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그 거리제라고 하는 명칭을 해석하는 어떤 근거 자료, 배경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진도는 이 섬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전국에서 가장 이 해난 사고가 잦은 많은, 저희는 최근에 소위 세월호를 기억하지만 그거 외에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선친께서 어떤 지나가는 말로 그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울들모 오리가 조도 앞바다로 놀러 갔다가 가랑비가 찢어서 죽었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역 속담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세월호 사고가 나서 아 그거구나. 이 지금 울등목에서 그 뭡니까 바다 해저 유물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사고가 많았겠죠. 물살은 울등목에서 세지만 실제 사고는 조도 앞바다에서 훨씬 더 바다가 크기 때문에 물살은 느리지만 더 큰 대형 사고 또 잦은 사고가 납니다. 그게 바로 지역적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속담으로 전해졌구나. 오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 생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집 오리가 소한집에 놀러 갔다가 그 오리가 얼어 죽었단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오리를 빗대어가지고 속담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도에서는 대형의 해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수군이 훈련하다가 1,400명이 몰사하는 일도 진도에서 있었습니다. 1,4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 사람들에게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이웃 사촌인 것처럼 더더구나 진도는 아시다시피
가장 수도 중심지에서 원격적임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경헌과 왕건이 싸울 때 왕건이 나주 광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도부터 점령했습니다. 이게 고려사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딱 한 줄만 나옵니다. 진도부터 점령했다고. 그러나 실제 점령군이 피점령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보지 않습니까? 여러 유튜브사를 통해서 얼마나 러시아군이 또 최근에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벌였던 그 민간 학살과 관련된 잔인한 이런 어떤 보도를 또 보고 있는데 그건 기사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 진도의 거주민들이 그 전쟁으로서 어떤 피해를 받았을까 상상해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 고려시대 때 삼별총 또 명량대첩을 우리가 세계 해전사의 길이 빛날 이러한 승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은 그럴 뿐 그 다음 날부터 외부가 해남과 진도에 상륙해서 주민들을 도살시키는 보름 있다가 이순 장군이 우승이 오니까 남아있는 게 없더라. 남중이 일격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지역은 이 전쟁에 휩쓸려 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어요. 더더구나 이제 동학과 6.25 기타 등등 이런 전쟁을 수없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죽음에 친숙했던 바로 옆에 시체를 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또 사회적으로도 진도는 유명한 유배지였습니다. 진도 와서 사약받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을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억울하게 요절하거나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간에서는 정상적인 자연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원귀로 간주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몽달귀신, 처녀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영혼 결혼식 또 시켜주는 이런 풍속도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어서 그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길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길냥이. 주인이 없는 고양이, 길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인 없는 귀신들,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귀신들이 이렇게 진도에 널려 있다고 진도 사람들은 간주를 한 겁니다. 왜? 죽음을 그만큼 많이 목도해 왔기 때문에. 한순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누적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점증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도인들은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선생님 자신은 분지에는 때무덤도 있잖아요. 급창둔몽도 있잖아요. 왕무덤제도 있잖아요. 비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지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길거리를 헤매는 우리가 명절 때 또는 제사 때 문 밖에다가 이렇게 집을 깔고 음식을 놓잖아요. 그걸 모래밥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외밥입니다. 문 밖에 놓아둔 밥이라는 것이죠. 문외밥. 그것은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달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원한 많은 귀신을 항상 원한이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발산합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산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낀다라고 분석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아니면 부모가 죽어도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싫은 감정,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 세계적인 정신분석자인 프로이트의 분석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진도에 떠도는 귀신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상해 나갈 때 모시는 노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문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문상하게끔 하는 기능도 있지만 실제
떠도는 잡기 잡신들을 대접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노제의 우리말일 거릿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도에는 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역사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종교적 기능을 특히 민간 신앙의 종교적 기능을 재액 초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액이라고 하는 것은 액을 없애는 것이죠. 초복은 복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재액과 초복은 동전 앞뒤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데 진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마을들의 동제는 재액도 기능을 하지만 오히려 초복, 복을 맞아들이는 풍년들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곡식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오곡도 잘 되고 육축도 번성하고 사람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복을 비는 것이 강한데 진도는 오히려 죽음 길냥이들처럼 떠도는 귀령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 해를 끼칠까. 그래서 재액이라고 하는 기능성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러한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제로 저는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유일하게 충제가 전성되고 있는 것은 진도만 그렇습니다. 이 충제라고 하는 것은 이 충을, 해충. 그래서 이제 동제는 대개 정월보름 또는 정월초에 이렇게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충을 제충하기 위한 제사는 6월 1일 또는 6월 15일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농작물이 한참 성장할 때 또 그때가 벌레들이 해충이 가장 번성할 때죠. 그걸 방제하기 위한 제사로서 이 충제를 모시게 됩니다. 실제 우리는 그 대보름 놀이로서 쥐불놀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쥐불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깡통 돌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본래 동묵세식이랄지 기타 조선시대 때 이 민속 기록 자료를 보면 이 두 가지 그 놀이가 있었습니다. 불로 한 두 가지 놀인데 하나는 그 돛은 멧돼지죠. 멧돼지 불놀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쥐불놀이가 있었고 그것은 대보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돛날, 그애들 첫 돼지날, 그래서 첫 이 그 쥐날을 받아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그 아이들 불장난입니다. 아이들이 그 마을이 동쪽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반솔불로 불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멧돼지 지지자, 멧돼지 지지자 또 쥐날이 되면 쥐 지지자, 쥐 지지자 이렇게 그 되뇌 있는 그 불을 피우면서 장난질하는 이런 것들을 이 조선시대 풍속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멧돼지 지금 굉장히 해가 많잖아요. 산간지대 가면 제 친구도 오늘 진도로 개를 사러 왔습니다. 왜냐면 산에 살기 때문에 멧돼지가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 피해가 많은 건데 멧돼지뿐만 아니고 쥐도 이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정적 풍속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번성을 하죠. 그래서 6월 1일 아니면 그 6월 15일 이렇게 모십니다. 본래 충제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해충을 없애기 위한 제사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충제라는 말이 아니고 포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포제. 근데 이 포제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 모셔졌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모신 것이 아니고 나라 제사로서 모셨던 겁니다. 나라에서 관에서.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 포제 관련된 사례들 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 제사로서 포제를 모셨는데 진도에서는 그 포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충제로서 모시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1987년도 진도군 문화유적에서 보면 그때 당시 충제를 모시는 마을이 11개였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조사할 때는 더 줄어가지고 7개 마을에서만 제사를 모시고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더 줄을 쓸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것이 동해리 이정을 하셨던 이 조성문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충문인데 여기 보면 동산, 이것은 동해리입니다. 동산 포제 충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포제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소충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중심이 됐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6월 15일 충제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포제라는 말을 쓰다가 이 충제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는 1700년대에 작성된 원본 충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1950년대 와서 일제시대 때부터 썼던 충문에서는 이제 포제라는 말이 충제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게 방충 또는 재충, 의례로서의 충제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충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제사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하기 들어서는 제가 살았던 석교 마을에서도 충제를 모셨어요. 그때는 사람 숨도 못 쉬겠습니다. 하도 단속해가지고. 밖에서 일해도 안 되고 빨래해도 안 되고 특히 흰빨래 늘었다가는 온 동네 사람을 짓하며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충제를 모시는 굉장히 다른 데서 훨씬 더 엄격하다는 느낌이 그때만 되면 막 부들부들 떨고 집안에 숨어 들어갔던 그런 아주 어렸을 때의 어떤 그 느낌이 이렇게 이제 드는데 그만큼 엄격한 것이죠. 사람들이 일을 하면 벌레가 깹니다. 깨면 독식을 갉아먹겠잖아요. 이 밝은 흰색 빨래를 넣으면 훤하니까 또 벌레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달싹 집안 밖에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합니다. 그만큼 옛날에 해충이 무서웠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진도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이 정경무 선생님께서 이 충제 관련된 충문을 이게 중국에 계실 때 한국의 특히 진도의 충문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중국 학회에 발표했는데 재밌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농약의 보편화는 언젠가 충제의 소멸을 예견하고 있다.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진도에서 충제가 현존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견 무지의 소치라고 또는 관습에 대한 맹신이나 터무니없는 집착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충제가 공동체 문화의 지킴이 구실을 해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농약은 한편으로는 농작물에 해를 가하는 해충도 죽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 마을 공동체를 지탱했던 유대감과 믿음의 지평을 허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도 주고 유익한 오락도 주고 하지만 텔레비 때문에 마실 문화,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는 것처럼 농약도 이런 공동체 문화를 와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 생각해보면 김매기 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두레를 했잖아요. 품맛이 했잖아요. 지금은 제초제 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넣어두면 한 가지 잃는다. 이게 바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진도의 충제를 해석했던 정경무 선생님의 그러한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제에 대한 말씀을 모두의 말씀 중 여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주인 없는 귀신 여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주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비롯해서 제후 또 사대부까지 이렇게 여제를 반드시 지내는 이런 풍속이 전부 2500년 전 주나라 시대 때의 제사 풍속을 기록하고 있는 예기라고 하는 예기 책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제 통감부 시절에 1908년으로 기억되는데 이 국가제사를 다 협파해버립니다. 몇 개만 남겨놓고. 국가제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대사, 중사, 소사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제사를 모시는 그때의 제관은 당연히 왕입니다. 그리고 왕을 대신해서 이 지방관들이
제왕에 대해서 모시는. 근데 이러한 지방에 모시는 제사 중에 이 읍치제의 일묘삼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진도읍에서 그 군단위 또는 현단위의 주부군현입니다. 그 현단위 이 소재지에 반드시 일묘삼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일묘는 뭐냐면 공자묘, 이 묘는 무덤이 아니고 진묘자예요. 그러니까 사당, 공자를 모시는. 우리 향교 가면 대성전에 공자 모시는, 그래서 매년 석전제를 모시잖아요. 공자를 모시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유학의 이데올로기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공자를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묘가 반드시 주부군현의 소재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직단, 종묘사직이라는 말 사용하죠. 종묘는 이 혈연적인 그러한 임금, 이 왕의 그러한 계보죠.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 먹고 사는데 가장 절실한 거죠. 토지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직단을 전국 주부군현의 소재지에 다 두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황단. 성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냐면 중국에서 성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지키기 주변에 해자를 파잖아요. 물을 채워서 적군이 못 들어오게. 그 해자를 가리켜가 본래 이름이 성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용돼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역 수호라고 하는, 지역을 수호해주는 신격이 성황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단을 만드는데, 이 여단은 귀신은 귀신인데 제사를 받아먹지 못하는 주인 없는 귀신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주인 없는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신들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도에 무속이 발달하는 것도, 식인굿이 발달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진도에 유독 죽음과 관련된 민속들이 많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만큼 이 죽음과 관련된 어떤 문화를 해석하는데 이 경험이 누적되어 왔다, 또 축적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반증이기도 하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주부군현의 소재지에 이 일묘삼단을 두는데 여기도 여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선왕 선생님께서 항상 여짓단 하는 것이 뒤로 하려고 봤더니 저기 향교 옆에 있는 바로 여제당이었어요. 여제당. 그리고 한 칸짜리 기와집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기와집, 그것이 진도에는 저쪽 거기 있었습니다. 대개 이 성황단은 그 소재지 동쪽에 위치하고 사직단은 서쪽에 위치하고 여단은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든지 북쪽에 위치하는 것이 여단이고, 여단은 결국 군수가 또는 현감이 또는 부사가 임금을 대신해서 제왕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모시는, 그것이 이러한 일묘삼단의 그러한 제도, 조선조의 제도적인 그러한 규칙이었어요. 여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나라 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2500년 훨씬 된 중국의 하나의 제사 방식이지만, 이게 조선시대에,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가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제사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여제과 같은 게 사회적으로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있었던 팔관회라고 하는 것이, 진왕이 만들었던 팔관회라고 하는 것이 전몰장병을 위한 그러한 전몰장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충을 묻혀 계신 분들 다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제사로서 팔관회를 보셨어요. 고려시대 불교국가 되니까 소위 국행수육제라고 하는, 지금 몇몇 군데에 국행수육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이제 전승되고 있습니다만, 국행수육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향배나 이런 것을 내려가지고 제사 비용을 다 대고 불쌍해주고 귀신들을 제사 모셔주는 고려시대의 하나의 풍속, 이것이 수륙제였어요. 수륙제. 근데 이제 조선시대가 되니까, 유교국가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인 없는 귀신을 위한 여제가 공공적인 제도권 종교로서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정착화시켰던 겁니다. 진도에도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진도 여제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완도 아니죠. 돌산에서 조사한 걸 이제 한 예로 가져온 건데, 이 돌산에 가면 재밌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1908년도에 없어진 다음에 이제 군수가 여기서 제사를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방치하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 당집으로 당집. 그리고 그 당집 맨 끝에는 그 성황당에 있었던 이 여귀들 위패, 이 15종류의 그런 억울하게 죽은, 애기 낳다 죽은 귀신도 있고, 담벼락에 누워 죽은 귀신도, 물에 빠져 죽은 귀신도 있고, 아니면 아첨하다가 또는 뇌물 쓰다가 이렇게 맞아 죽은 귀신도 있고, 15종류 위패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건 다 밤나무로 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 이 여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종류별로 좀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제사 모셔주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그 건물은, 이거는 본래 이 성황을 모실, 지역 소수를 모실, 그리고 성황당에서 이 불쌍한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여제를 모시기 위해서는 그 전날 성황당에 가서 먼저 발고를 하는 거예요. 내일 여제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황당이라는 것이 이거죠. 이 성황지신이라고 위패가 되어 있잖아요. 성황지신. 이 성황지신 위패가 이 3칸짜리 건물 맨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운데. 근데 이건 부엌이에요. 부엌. 재물을 장만은. 근데 이 부엌에다 실험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성황지신을 옮겨놨어요. 말하는 부엌으로. 헛간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황지신이 있던 그 가운데에 이렇게 소대각시라고 하는 세 분의 여신을 모셔놓고 이분들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진설을 해놨잖아요. 여기는 명태마리 이렇게 해놨죠. 관에서 모실 때는 성황지신이 주인이었는데 민에서 모시면서 자기들이 믿는 이 소대각시를 주신으로 주벽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부신으로 이렇게 위패가 없애기가 좀 그러죠.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이 돌산군은 마지막으로 군이 됐다. 지도군, 완도군, 돌산군 세 개 군은 소위 섬으로만 구성된 마지막으로 시작된 군이면서 그런 향교도 세우고 아까 했던 일묘선단도 세웁니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면 지도도 완도도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돌산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진도의 여제가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진도 여제는 이 마을에서 성황당을 그 마을의 당산제로 이렇게 변용시키고 그 신격도 자기들의 민간신앙의 신격을 앉혔던 것처럼 진도 여제도 이 집을 허물지 않고 여제를 모셨던 한 칸짜리 기와집을 허물지 않고 그걸 이용합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에 따르면 서해리 사람들이 몇 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부분 날 밤에 마치 토끼몰이를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토끼몰이. 그래서 막 소리나는 것들을 두드려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여제 땅이 있는 곳으로 토끼몰이 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몰려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여제 땅 몇 개월 포위한 다음에 간단한 제상을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 뽑혔던 제관들께서 제사를 모신 다음에 무자위라고 마치 구축을 한 다음에 그 여제탕의 문을 큰 열쇠를 막 잠가버려요. 새통을 채워버려요. 그래갖고 거기 대보름에 새통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가 다 끝나는 10월이 되면 또 마을에서 제관을 뽑아가지고 간단한 상을 차려가지고 제당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 문을 열어줍니다. 뭐라고? 이제는 농사 다 끝났으니까 얻어먹고 다니라고 귀신들한테 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해 보름날 다시 하고 몰려가서
귀신들을 몰아가지고 거기 잡아가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그분이 뭐냐면 귀신 잡아가던 감옥이 어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가 끝나면 다시 풀어주는 이러한 이 순환적으로 했던 그것이 이제 정확히 언제 없어졌는지는 그분의 기억으로는 한 10살 때 전후까지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 일은 없어졌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형 모습이 바뀐 거죠. 관에서 모셨을 때는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군수가 모시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양기법, 귀신을 물리치는 어떤 방법이라고 우리 어머니들 방법 얘기하죠. 귀신을 물리치는 걸 양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양기법을 막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감금형 양기법은 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금형 양기법에 입을 붙였어요. 근데 그 진도는 이렇게 이제 그 교동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속 이것이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어떤 관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진도 나름의 창의적인 그러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진도 아리랑만 해도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산화지 타령이라고 하는 이 논매기 할 때 부르는 그 산화지 타령 앞에 매길 소리를 그대로 갖다가 뒤에 받는 소리만 에이야 디야 이렇게 이제 이를 계속 하루 종일 할 때는 숨이 한참 많으니까 에이야 라에서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하다가 여기 후렴을 그런 식이면 이제 쳐지는 거죠. 그래서 끝을 올려주는 야 리랑 서리랑 여기 이제 그 가중치를 두는 그래서 올려줌으로 인해서 흥이 고조돼요. 2012년 때 우리 아리랑이 그 세계 문화 유산에 이제 무형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때 이제 서울 용산 중앙박물관에서 세계 아리랑 합술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우리 김현수 선생님도 그때 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음악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전국에 전성된 아리랑을 쭉 무대에서 학술대가 끝난 다음에 열창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아리랑 부르다가 맨 마지막 부르는 아리랑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진도 아리랑이에요. 진도 아리랑. 네, 진도 아리랑 그만큼 북돋는 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살짝 잡아채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역동적 흥을 불러내는 이 그 진도 여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가 있었던지도 모르고. 근데 이걸 지영민의 어떤 이 제액 초보의 그러한 근거로서 이렇게 발전시켰던 진도 사람들의 창의적인 어떤 기발함이 묻어나는 그런 양상 중에 하나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만 참여하는 도깨비굿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뜬금없는 놈이죠. 근데 이 도깨비굿은 저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전에 조사했던 분들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건 마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개는 이런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는 원칙이 몇 개 있는데 여자들만 참여한다. 남자들은 얼씬도 못해요. 남자들은 다 집안에 있어야 돼요. 애기들하고 밖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도깨비 할 때는. 그리고 양칠대가리 냄비랄지 이런 소리 날 수 있는 특히 새소리가 나는 새소리 귀신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에 이제 방울 달고 그 소나 말에 그 새로 방울 단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깨비가 말 피를 좋아하는데 그 방울 소리 때문에 말을 못 잡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새소리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그냥 도깨비굿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쁜 일이 있으면 특히 전염병이 있으면 지금처럼 콜레라가 만연하면 이 마을 사람들 회합을 해가지고 도깨비굿을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면 요즘 같으면 분여회 주관을 하겠죠. 그냥 날을 잡아가지고 시간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긴 막가지를 찾아가지고 그 막가지에 걸칠 수 있는
옷을 구합니다. 그 옷은 시뻘건 여성의 월경이 묻어있는 그러한 옷을 구해가지고 맨 앞에 장대에다 꽂고 각 가가호를 방문하고 또 골목골목을 누비고 온 동네방네를 들쑤고 다닙니다. 양철 쪼가리를 두드려대면서 시끄럽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1년의 시간을 하고 나면 그 막가지를 들고 이 월경이 묻은 속꽃 이 꽃이 막가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구 밖에 삼거리 길이거나 아니면 바닷가거나 그 마을에서 정해진 동구 밖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 속꽃을 태우거나 아니면 멀리 던지면서 그러고 나면 그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가지고 쏜살같이 그때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쏜살같이 가능하면 가장 빨리 자기 집으로 샥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 뒤로는 마을이 고요해져 버립니다.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이 속꽃을 내던지는 그걸 진도에서만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굿 낸다 이렇게 굿을 낸다는 겁니다. 굿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이 고로 굿것이에요. 굿것. 그래서 굿것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내친다는 것이죠. 어디로? 마을 밖으로. 그것이 굿 낸다입니다. 이 굿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깨비 굿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덕병에서 동제를 여기 있는 그 말은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에는 장승이 있잖아요. 그게 동무밖입니다. 그 장승 세워진 거기서 마지막으로 장승굿을 하고 이렇게 직불을 피우고 그걸 직불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굿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고는 이분들은 이제 지금은 흉내만 내지만 옛날 같으면 걸음만 날 살려놓고 동네로 질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덕병 마을보다도 우리 김관장에 있는 속포 마을에 역시 똑같은 이러한 농악의 판굿이 끝나면 걸공을 한 다음에 판굿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불을 피우고 그걸 넘어가는 이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이 귀신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 효과뿐만 아니고 지금 물난리 나서 난리잖아요. 또 불도 무섭잖아요. 이것은 그런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귀신도 태워 없애고 귀신도 쓸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굿내는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동구 밖으로 몰아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의 이러한 그 도깨비굿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대단히 어려운 독특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장을 하고 있는 김종대라고 하는 지금 중앙대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분은 도깨비 박사입니다. 도깨비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책도 여러 권 냈어요. 근데 그런 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깨비 굿에 대한 그 어떤 용어적인 어떤 고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어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도깨비 굿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그 도깨비장 있잖아요. 도깨비장. 도깨비장은 도깨비를 사고 파는 장이 아닙니다. 이건 도깨비 장터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장터가 아닙니다. 저는 11시 출신이에요. 11시는 매 10일마다 장이 있어요. 5시도 있죠. 이거 정기적인 정례적인 장터, 정식적 정식. 정식이 아닌 것이 뭐냐면 도깨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로 구성해 있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지만 그래서 웃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시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정식이 아니라고 하는 가소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정식 이 구석치는 사람 입장에 보면 가락이 있어요. 12채 구성된 다양한 부처럼 가락이 있는데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두드러 패면 돼요. 그 국가락이 없어요. 옛날 여자들은 악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더구나 여성 상징이 피구쟁이를 앞에 딱 피구쟁이는 어떤 때 사용하죠? 혹시 어려서 해보셨나요? 디딜방아 고기 훔쳐가지고 옛날 대보름 때 재밌는 풍속 중에 하나가 또 마을별로 격투가 벌어지는 풍속 중에 하나가 디딜방아 있잖아요. 디딜방아 공이를 다른 마을 것 본인 마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마을 걸 디딜방아를 훔쳐다가 고기를 훔쳐다가 마을 앞에 딱 세워놓고 그 공이 끝에 이렇게 탕탕 내리찢는 그 끝에다가 여자 피고쟁이를 씌워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디딜방아 공이에 누가 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져버리겠죠. 깨집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귀신도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는 귀신들이 특히 싫어합니다. 옆에 올려오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귀신을 방지하는 마치 금줄을 거는 것과 똑같은 또 금토, 황토를 까는 것과 똑같은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특히 대보름에 그걸 하면 1년 내내 효과가 있다. 장승 세우는 것처럼 이러한 풍속으로 여자 피고쟁이를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도깨비굿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식굿이 아니고 여성들만 참석하는 말하자면 이러한 회질이 돌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했던 이런 그래서 이 진도 도깨비굿은 이 조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진도 도깨비굿 현장 상황은 조사에 따라 또는 마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눈에 띕니다. 참가자들이 가면을 쓰거나 수검병을 얼굴에 쥐어서 험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가면을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수검병을 칠해가지고 분장을 하는 거죠. 때로는 다른 마을 디딜방아 공일로 주워 메고 다닌다는 사례도 있고 여자들이 쇳소를 입은 가정을 방문을 열면 인솔자와 해동전 전라도 진도군 무슨 마을에 손님 마누라고 오셨는데 우리들이 치는 굿에 놀라 나왔으니 대접할 것도 없고 희소국밖에 없으니 요것이나 먹고 물러가라. 깜짝 놀라서 물러가게끔. 옛날 사람들 재밌는 그 치병,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방법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곡불에 걸리면 감기에 걸리면 미르각에 입을 맞추게 하는 또는 소한테 입을 맞추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소 보면 항상 코끝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입을 맞추면 이 곡불이 소한테 가버린다고 생각했어요. 별별. 옛날에 이런 것들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처음에 그 이제 구한말에 이 코쟁이들, 서양 사람 보면 무섭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우리 어려서 마을에 서양 사람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대요. 흰목 곱이 그래서 눈을 쑥 들어가고, 코는 확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그 장승처럼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은 귀신도 무서워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그 서양 사람들 머리카락이라도 또는 그 끝으로라도 이렇게 좀 얻어가지고 그걸 태워서 먹으면 감기에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귀신도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이 소위 그 도깨비굿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진도의 독특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진도 동제에는 저희가 보면 배타적 속성도 있지만 인도주의는 포용적 속성이에요. 배타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 보면 거리째, 충제, 여제, 도깨비굿 이게 다 물리치자는 것입니까? 배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배타적 속성이 아니고 바로 이 명령적게 수사했던 우리 박 원장이 굉장히 싫어하시긴 하지만 외덕산 전설. 저는 외덕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외덕산 전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그 까닭은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외덕산이라고 하면 역사가 되지만 전설 그러면 약간의
도피처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우리 김인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인 자료입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에 가서 이 코모돔을 봤을 때 저는 한 3년 정도 실제 이 코모돔 구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일본도 전통적인 무덤이 이렇게 돌로 탑을 깎아서 올린 묘제가 있느냐? 묘제. 무덤에다가 돌을 얹어서 소위 탑이라고 하는 걸 올려놓은 묘제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 없어요. 실제 있을 까닭이 없죠. 왜? 이 코모돔의 영혼들을, 불쌍한 원혼들을 꽉 눌러놓기 위해서 세우는 탑이기 때문에 저는 비 오는 날 여기를 갔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조사해 보기도 전에도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의 그 일제는 아니죠.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왜구들이 일본이 이러한 직거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으면서 확인차 일본의 여러 학자들을 만났지만 일본은 묘지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이러한 이 진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이 한풀이를 하는 이러한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칭송받을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 첫째 진도는 거릿죄는 객귀를 먹여 살리는 인도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있나요? 이건 아니네요. 이 거릿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길냥이한테 밥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못 먹고 사는 제사를 받아보지 못하죠. 얼마나 인도주의입니까? 더구나 그 잘못 보이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것이긴 하지만 민간 여제는 여기를 가두었다가 풀어주는 이런 가두는 것도 희한한데 풀어주는 것도 정말 희한합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는 충제. 이건 역시 누구죠? 우리 그 정기훈 선생님이 논문에 쓰셨던데 이 충제 충문에 초절멸 후 유종 이 벌레를 다 없애주긴 하되 종자는 남겨두세요. 그런 뜻이에요. 종자까지 없애지 마세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거 저도 이제 그 정경 선생님 논문 이제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도의 충문에 보면 만길 충문에 인의 어신 신의 어인 사람은 신에 의존하고 신은 인간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상부상조를 해야 되죠. 이러한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신 절대적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과 수평적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라. 나도 너 먹을 걸 줄게. give and take이죠. 여성들로 이루어진 도깨비 곧 역귀를 이 군내기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군내기지만 사실은 군낸다는 말 자체가 귀신을 역귀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밖으로 몰아냅니다. 우리 더위 팔기 하기도 하고 모기 팔기 하기도 하잖아요. 내 이름 보름날 안에 불렀다가 내더위 하면 그 이름 불렀다 대답 내더위 하잖아요.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괜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풍속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군내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귀신을 잡아 가두고 그래서 끝끝내 옴짝도 하지 못해 종신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얘는 가을이 되면 뭐뭐만이라고 풀어주기도 하고 우리 마을만 해 많이 풀면 되니까 저리 가 다른 마을로 가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이 살생의 그런 풍속이 아니고 상종의 공생의 그런 풍속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지금 이것은 세등리 별신전인데 이거는 여기 세등리에는 미륵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자연석이 있었는데 군에서 이거 지워줬다대요 당집을.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별신제라고 해가지고 여기 짐대를 세워가지고 여기는 소턱뼈 있잖아요. 턱뼈. 이 소턱뼈는 운조류에 가면 그 대표적인 그 양반집이 운조류에 가면 대문간에 호랑이 턱뼈가 걸려 있어요.
호랑이 턱뼈. 근데 그거는 턱뼈는 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한테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귀신도 안 물리려고 이제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 턱뼈를 이렇게 여기에 걸어 놓습니다. 덕병도 장성의 턱뼈를 걸어 놓죠. 근데 이 턱뼈를 걸어 놓는 풍속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한 소 대가리를 이 가마솥에 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가 국물로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국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뼈는 이렇게 귀신 물리치는 데 사용하고 그 소머리 고기는 온 동네 사람들이 곰탕을 해가지고 먹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그 본래는 돌만 있었는데 그 당집을 지었던 거고요. 소박하게 미륵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물을 장만하지 않고 소박하게 제사 모십니다. 이 소뼈 매년 걸어두기 때문에 소뼈가 이렇게 이제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마을은 역시 옛날 그 양반 마을이나 이렇게 정월 제사와 관련된 이런 충문 모아놓은 책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 순서도 쭉 적어놓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요. 혹시 선생님도 가르쳐 주시거나 질문 있으면 예, 감이 잘하셨습니다. 예, 첫째, 그 3페이지 도표에서 서당 숫자가 나오는데 이 서당 숫자가 몇 년 또 어느 기록에 의거를 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3페이지 도표 서당. 김종호 선생님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도 유학을 상표서 사당의 책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동서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쪽은 그 양만이 적다 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옛날에 지상면은 진도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세금도 진도 문을 안 내고 지금까지 밥 먹고 가지 해서 하고 해서 지상면은 옛날에는 말하고 목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세종 미륵도 내가 한 달 전에 가봤는데 나는 이렇게 조그만 문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서 보고 봤는데 나온 교수님도 혹시나 들어가서 보셨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수강 선생님들도 미륵을 가서 보시려면은 꼭 그 구역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돌이 육지 산에가 있는 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이사회에서 내가 이 돌을 이번에 진도군수한테 그 석질 감정을 해달라고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내가 보기에 이 돌 석질은 산에 있는 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구경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우리 김윤수 선생하고 우리 나부수 선생님은 진도 망가에 대한 책을 회원을 쓰셨는데 그래서 전문가신데 내가 옛날에 80년에 듣던 진도 망가 소리를 한번 이 자리에서 이 주 선생님이 계실 때 또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실 때 발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발표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질문한 다음에 제일 끝에 제가 발표를 하는 그런 순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진도 민속문화의 특성을 진도 사람들이 죽음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역사적인 배경에 설명하시는데, 그런데 죽음을 가까이 그 정도, 저는 이 진도라는 것은 어떤 서남 도서지역 민과 삶이 크게 특성이 있을 만큼 다르지 않았고, 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제주도는 어쩌면 더 큰 시련을 겪고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랑 너무 보편적인 걸 가지고 그 민속문화의 특성을 해석하는 게 좀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저는 뭘 가지고 해석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제 여기는 도서지역이니까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속 같은 원래 이 종교가 이렇게 저차원에 있을수록 고급화될수록 어떤 국가 허가기를 딱 하고 권력 비교를 하면서 국가 이데올로기로 경도되고 폭력성을 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잡신 형태로 남아있는 종교는 다 보면 굉장히 평화적인 지향적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는 입장이잖아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다르다고. 이제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 이렇게 관자 들어가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첨청산을 읍내에서 보는 거하고 던지에서 보는 거 다르겠잖아요. 관이라고, 포인트 오브 뷰에 따라서. 근데 이제 문제에 대한 접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돋보기로 갖다 댈 것인지, 저는 항상 이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포그라운드, 즉 이제 전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백그라운드가 있고 민속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전경이 나오면 그 백그라운드와 이 전경으로서의 민속은 유기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그냥 현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경, 바탕이 있으니까 그것이 성장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이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학문적 바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이란 특이한 현상, 전국 어디를 봐도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에 1년에 한 30개 정도씩 전국 그 굿을 보고 다녔어요. 무당들이 하는 굿을. 근데 진도와 같은 특이한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특이성을 해석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특이하면 금방 논문이 한 편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진도의 특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진도의 문화적 현상 외에도 한국의 문화의 현상이든 세계 신화를 연구하기도 합니다만 항상 연구할 때 그 배경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도의 경우도 역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 인류학의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 자연적 조건, 그 다음에 역사적 조건,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는 이 문화 결정의 3대 조건, 이렇게 문화 인류학 교과서에서 얘기하죠. 이거 같이 이제 전맥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와 이 진도를 비교해 보면 이 제주도가 진도보다 더 강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더 많은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강화도를 전쟁섬으로 생각하는데 강화도는 딱 한 번이에요, 전쟁. 근데 진도는 누차이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진도의 원격점에도 불구하고 거쳤을 그 죽음에 대한 친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해난 사고라고 하는 것도 저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만, 제 아버님이 왜 저한테 그 울돌목 우리가 조독받아 가서 가랑치를 죽었단다, 그 얘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저희 먼 친척되는 분이 그때 해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식진굿을 하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때 큰 뭐죠 무슨 배더라 하여간 70여 명이 죽었다고 발표됐던 120명이 돌아가셨던 바로 그 배에 제 친척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현장들 수없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군데에서 제가 조사했습니다만 다른 데처럼 당산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이런 것을 당산 신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떠내려온 시신을 당산 신으로 모시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원포리입니다. 원포리, 고급면 원포리죠. 원포리는 일반적으로 당산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가 아니고 떠내려온 세부 시체를 당산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런 마을들. 또는 어떤 마을들 제가 이제 제 책에 있습니다만은 그 납병 환자들이 마을 앞에 와서 죽었는데 그분들을 또 모셔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신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죠. 그 시신을 부르는 별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뱃사람들.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또 외덕산 전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반론하는 것은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데올로기 어떤 결정론적인 그런 걸 민속현상에 들이대면 설명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본 적은 없고 제가 진도 사정리 출신인데 사정리 당산나무에서 거리제 지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거리제나 여제나 충제나 도깨비굿이나 참가자의 범위와 또 참가자들의 경우는 금기시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또 사전에 뭔가 준비된 사람만 그 모임에 그 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뭐 그 확대된 얘기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동제의 종류는 굉장히 그 호실은 방식은 다양합니다. 가령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무당이 모셔줍니다. 그 동네 분들을 대신해서 그 부군당에서 모셔주는 또 무당이 도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농아만 치고 많은 경우도 있고 근데 호남 지역의 경우는 특히 유교식 제사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관을 뽑는데 제관을 뽑는 것도 마을에 따라 다 달라요. 생기복덕을 보는 마을도 있고 그냥 나이든 노인을 이렇게 그 뽑는 경우도 있고 또 뽑는 수도 각각 다르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 장만하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면밀하게 이렇게 금기를 그래서 그 집에 처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부인이 그 기간에 달거리가 있어도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특히 여성에 대한 금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렇게 음식의 맛을 보다가 그 재물 원료의 맛을 보다가 간이 맞는지 맛을 보다가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이것을 약과하고 현장 즉사했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전해요. 말하자면 그 금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일정한 날에 그 마을이 관습적으로 정한 그 날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재관들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그 마을의 생기복덕을 보는 분이 책력을 놓고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을 선정하거나 심지어 옛날에는 서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재관을 한 다음에 아기를 낳았다더라, 아들을 낳았다더라, 또 장사가 잘 됐다더라, 뭐 이런 그런 그 구비전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하고 분유회장님이 맡아서 그것도 마을 회관에서 음식장만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관 선정할 때 굉장히 엄격한 것이 그 축관하고 헌관하고
그 다음에 화주는 이제 음식 장만하는, 재물 장만하는, 그 다음에 거기 집사나 유사나 아니면 풍물 치는 사람을 또 뽑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사람도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뭐 유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가면 그 사고가 나서 제사를 다시 모셨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듣습니다. 실제 제가 한번 전남대에 같이 근무하는 그 친한 친구 선생님이 영암에 가면 구림이 있잖아요. 그 도선대사께서 태어나신 구림마을에 날짜는 정일 꼭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마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예요. 큰 행사. 서울에 그때 당시 지금도 한 3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서울의 사업에 성공하신 마을 독지가가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을 내놨어요. 지금 한 2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날 마을 행사를 하는데 의자를 명삼에서 가져와가지고 당산나무 주변에 쭉 깔았어요. 그리고 당산나무 주변에 좀 근사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2천만 원짜리 행사니까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근데 그 행사를 왜 하게 됐냐면 그 구림 마을에서 당산제를 모시지 않는 것이 한 30년 됐답니다. 근데 자꾸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어떤 마을 사람 노인 꿈에 당선 신이 현목을 해가지고 왜 내 제사 안 모셔? 나무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퍼져가지고는 이제 그 독재가가 2천만 원을 내가지고 열심히 구슬하고 무당들이 구슬하면 뒤풀이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막 한참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슬하면서 노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할아버지 할머니 호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막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무대를 데리고 가서 춤추자고 막 춤추고 막 억지로 시키는데도 쭈뼛쭈뼛 하다가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독지가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큰 그 행사를 벌였는데 그 인류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는데 왜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통 호응을 안 해주느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이건 문법이 잘못된 것을 잘못 이렇게 적용하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 무당들 안성에서 내려왔어요. 경토리를 노래를 하는 말하자면 이 서울 경기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니까 이 전라도 신화의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을 이제 어깨춤이 아니 뻘딱뻘딱 일어나 춤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진도 무당들 아니면 영암 무당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펄딱펄딱 뛰는 생소한 칼 잡고 휘두르는 작두타는 이런 무당들 같아서 그러니까 이 소위 민속 음악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는 신화이권, 경기도는 경토리권, 저쪽 강원도 그 경상도는 매나리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방언권과 똑같아요. 우리 경상도 방언들은 금방 알잖아요. 서울 방언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권역에 따라 선율적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 이제 김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화는 익숙한 것이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자배기를 불러야 흥이 나는 것이지. 저쪽 다른 지역 아니 더 외국 음악 들어봐야 별로 흥이 안 나는 건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이제 민속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굉장히 그 동대에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없어요. 왜? 다 거의 다 다릅니다. 그 모시는 그 심지어 저는 이 여천에서 그 마을 신을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많이 모시거든요. 근데 두 분 모시는데 한 마을에서는 밥을 몇 것을 차리냐면 37것을 차립니다. 모시는 신이 37위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변이가 심하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형식도 다양하고 해가지고 어떤 몇 개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몇 개 사례만 얘기하려고 해도 굉장히 이제 그 너무 사례가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것이 없어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속성이 오히려 민속을 예. 아이고 이제 쉰것 좀 더보셔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듣고 오늘 더 듣습니다. 도입대에서 물론에서 교육.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제하고는 약간 조금 빗나가는 건데, 아까 충제에 대해서, 충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조금 옛날에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이 봐왔어요. 봐왔는데, 예, 이제 뭐 그런 의미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 충제를 마을에서 지내면 이제 채를 쳐놓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진짜 아무도 들이 안 나가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또 지금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집에 오면 어머니가 들이를 안 나가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까지도 저도 이제 전도하고 덕병하고 지내더라고요. 그때 엄마들이 다 놀러를 이제 읍에 일 보러 오고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또 한편으로 그 여성들이 고된 노동에서 하루쯤 휴가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민속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그 복합적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에 되게 많이 사는데, 옛날 우리 시골 안방 생각해 보면 안방에서 기능적 분화가, 저기 이제 아파트는 잠자는 방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식당 방 따로 있고 공부방 따로 있고 이런데, 옛날 우리 시골집이라고 하는 게 안방에서 밥 먹고 잠자고 또 놀고 새끼 꼬고 일하고, 심지어 제사도 모셨잖아요. 이걸 유스펙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능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 한번 떼가지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취사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지혜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이게 접어놓으면 단순히 2차원인데, 이게 짐을 싸면 3차원으로 갑자기 변신이 됩니다. 차원을 이렇게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보자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쓸 일이 많은지 몰라요. 다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우리 민속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천자원이거든요. 선생님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민속을 나눌 때 성과 속기라고 하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성스러운 종교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세속적인 그런 어떤 기능적 측면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아닐 것 같아요. 주와 부를 나눈다면 부차적인 하나의 효과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성속을 나누면 성이 우선되고 속은 부차적인 그 현상이 많으니까. 근데 덕병은 지금도 중계 모시죠. 왜냐하면 덕병에서 몇 년 안 모셨다가 독사 물려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철저히 그 신앙을 모셔 결의를 해가지고 모시는 걸로 제가 들었었어요. 이제 한번 혼나봐야. 저한테 또 가르쳐 주실 거 있으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